할렐루야. 참 무더운데요. 이제 무덥다 할지라도 이달 말이 지나면 유대인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몸으로 세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15 광복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 36년간 이 땅을 정복한 일본의 압정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문을 여사 하나님이 만세를 부른 모든 이민족의 백성들의 소원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나라에 비춰지는 빛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격려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처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 속에요, 36년 동안 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80년도 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이 되어지고 3만 불 이상의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세계 10위 국방으로는 6위를 이렇게 올라와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의 세계의적으로 지금 대유행을 이루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이루었다는 것은요, 세계 역사에 없는 역사입니다. 세계가 다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빔밥을 한번 먹으려고요, 우리나라 김밥을 먹으려고요, 줄을 얼마나 서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가 되어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치안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밤중에 밤 자정이 넘도록 불을 켜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나라가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좀 구경하기를 원하고, 그 한강변에서 한번 바람 쐬며 그 자전거 타며 그 맑은 한강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뭐 그들이 원하는 맥주를 먹는다든지 치맥을 먹는다든지, 이게요 세계의 트렌드가 된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28일이 한일 합방이 되었는데요, 이 한일 합방이 된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79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나라 사랑이 무엇이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함으로 빼앗긴 나라가 다시 회복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빼앗겼나 나라를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빼앗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였냐면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농업사회를 지나면서 그걸 거부하고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죠.
조선이 세계가 발달하는 문명을 거부한 그 결과에 나라가 빼앗기는 아픔이 이 나라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선 말기가 1800년대예요. 1800자락에 있는 그런 때인데요. 왕을 비롯한 위종자들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한국 정치, 즉 조선의 정치는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우리 나라 안에만 국한되었고 우리 나라 안에 세국 정치만 하려고 했지, 문호를 개방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와 문물을 나누거나 또는 유럽의 신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발달된 문화를 우리가 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요, 아주 폐쇄 국가와 같은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일본은 어떠했느냐면, 일본은 문물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발전된, 그리고 서구로부터 발전된, 유로부터 발전된 그 문물을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첨단 기술, 첨단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한국은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국한되어서 안 그래도 적은 나라가 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발전된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 1853년 7월에 미국의 인도함의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일본에 개국을 요청한 거예요. 그 함대를 몰고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은 그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차단해냈는데 일본은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이 미국의 제독이었던 페리 제독은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당신들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 통영해서 문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함께 이 교육을 하자 하는 이 말에 그들은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이지 유신을 명치 유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개방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수준 차이, 아니면 외교적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은요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백제의 문물 또는 신라의 문물이 그 전에는 일본으로 가서 밥그릇도 다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도공들이 많이 가서 일본을 개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되는 것처럼 그때 일본은 우리 그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국 요구를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해에는 1854년도에는요 다른 나라, 즉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통상 교육을 체결하면서 문물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때 동양, 즉 아시아의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요. 중국도 문을 열지 않을 때에 일본이 문을 열고 근대화 사회를 이루게 되자 농사만 짓고 살았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했는데 일본이 문물 교환을 문호를 개방한 이후로 산업 사회가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우리가 섬나라인데 여기서만 살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제 부자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륙으로 이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기 시작해서 일본이 개국과 개항을 하고 산업화를 이루게 되자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에 그들이 군사를 동원하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계속 문호를 개방해라 하는 유혹을 하면서 이 나라가 강제 합병이 되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1863년인데요. 고종,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고종이지요. 그 고종이 그때 몇 살의 왕으로 계승되냐? 13살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13살짜리가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정이라고 아시죠? 그 왕이 나이가 어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신 왕으로 다스리는 그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원군이 이 고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가 섭정을 해서 10년간을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흥선 대원군이 10년 동안 할 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좀 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적고 예산도 부족하고 잘 못 살고, 그리고 뭐 생산품이 있어야 수출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지, 다 폐쇄 정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경복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중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경복궁이 아마 우리가 그때의 그 고종 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곳이 지금 경복궁인데, 이 일을 하면서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무료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요, 여러분 계속 세금은 거기에 들어가지, 인력은 거기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에 대하여 정책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심이 이반되어서 점점 불만과 불평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고종의 아내였던 며느리지요, 대원군의 며느리는 민비가 이 대원군을 패하고 다시 고종으로 이제 왕을 세우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원군은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그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호 개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가만히 있으면 전통이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상국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폐쇄되어지고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침범될 수밖에 없는 이 중국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국이요 우리는 소국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나라를 운영을 한 겁니다. 일본은 개방을 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계속 그런 세국 정책을 가지고 대국을 섬기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요, 일본은 점점 부유해서 세계를 향한 속의 꿈을 꾸고 대륙을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이럴 때 이 1866년에 미국에서 큰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큰 군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문호 개방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 강화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평양, 지금으로 보면 평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자, 우리 상호 협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든 세계의 첨단 부분들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같이 화친해서 지내자 하는 화친의 이 큰 배가 올 때에 거기에 누가 타고 왔느냐면 선교사들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함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천주교의 교인들 그 9명을 숙청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9명을 이제 모래사장에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주교 신도 8,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이제 배운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그 해 1866년인데요. 그때 미국의 이제 제너럴 셔머호가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에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열자, 문호 개방하자. 이런데요, 조선이 그거를 통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조선은 포격으로 셔먼호를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함이 포격을 맞고요, 피해를 많이 입게 되다가 거기에서도 화포를 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요, 그 화포를 맞고 나라가 많이 빼앗기고 그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도착이 돼가지고 한 40일 정도 있다가 그 화포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0일 동안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조금씩 빼앗기다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이득도 없고 또 오래 여기서 머물 수도 없어서 40일 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 전 이때 우리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만 했으면 어쩌면 일본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선진 문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터인데 폐쇄적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력이 그때로부터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으로 살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든지, 나는 이렇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외부의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폐쇄적인 생각만 하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개국과 근대화를 거부한 쇄국 정치 때문에 그걸 고집하다가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빼앗기는 참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나라가 지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8.15 때. 왜 이 해방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럼 해방이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역사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36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고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정의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항거하는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말기에 괴악에 이르러 한반도에 눈독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륙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운요호라고 하는 그 일본 이름의 배를 몰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라 하니까 안 하니까요, 그들이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침범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진 그 야욕이 그쳐지지 않고 이때 다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이지 유신으로 말미암아 산업으로 부자가 되니까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 야욕이 일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동남아 일대를 다 침범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병창기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쇠무치 가져가고 이름도 개명을 하고
이런 일본의 시대를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선을 침입해서 사람을 죽이고 방화하고 빼앗고 강제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강화 조약은 우리와 동일한 조약이 이룬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일본의 한일 합방을 위한 조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조약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밀어붙이는 그 조약에 우리가 당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냐면요, 처음에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개인 땅으로 신고하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땅을 개인 땅으로 신고하지 않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을 척산회사에서 아주 헐값으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헐값으로 사는 겁니다. 마을 공동으로 된 그것도 헐값으로 사는 거예요. 또 국유지, 국가에서 주라, 이것도 헐값으로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점점 일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저히 힘이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에게요, 그거를 척산회사에서 일본에 거저두다시피 해서 다 나누어주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부터 우리나라 땅이 일본에 거쳐가는 병참 기지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위안부들이 있고 학도병들이 있고 그때 지원병들이 있고 징용을 당하고 그리고 징병을 하고, 이때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일본의 군대로 착출이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중간 거처가 되는 그런 나라로 일본은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하자 점점 만주, 연해주, 상해 등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디질 못했어요. 거기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피신을 가고 젊은이들이 피신을 가고 그러는 겁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독립하자.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긴 하는데 독립운동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어떤 기관에서, 힘 있는 기관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세 군데 독립운동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그리고 또 평양에 임시정부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임시정부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성 독립운동센터로 그곳으로 임시정부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지만은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나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힘이 약하면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경제도 부강해야 되고 국방도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힘을 갖는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에서 깔보지 않고 침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선진국 되지 않고 이렇게 됐더라면요 북한에서 옛날에 다 잡아먹혔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안팎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힘이 약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힘을 기르고 군사적인 힘을 길러서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힘이 길러져야 하는 귀한 교훈을 8.15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경제적인 힘과 국가적인 힘과 그리고 안정된 이 나라의 이제 국방이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되어질 줄 압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루어져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망한 그때가 우리의 해방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한 미국, 영국, 소련이 세계가 연합국이고 일본이 한 나라가 또 다른 국가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 이 나라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제2차 대전이죠. 근데 이 2차 대전을 붙은 이유들을 보면 일본이 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3국을 맺고 그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동맹국과 미국, 영국, 소련과 이 세 개 나라가 제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미국은 그때 민주주의를 주장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또 하나가 되다가 이제 뭐 지금은 완전히 그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고 미국은 민주주의가 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아주 양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태평양 섬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될 때에 이거 미국에서 생각할 때 다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연합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본 본토를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이 철강과 그리고 그 원유를 동결시키는 거예요. 일본에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걸 동결시키니까 일본은 이걸 동결시키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지금도 미국이 그렇잖아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동결을 시키고 제재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미국을 점점 따라왔던 중국이 점점 커지니까 미국에서 동결을 시키잖아요. 뭐 반도체도 동결을 시키고 이것도 동결시키고 뭐 계속 이렇게 동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일본에 그런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강경파가 또 있어요. 강경파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미국을 한번 치자 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미국을 치려고 하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하와이 주에 속한 진주만인데요. 거기에서 미국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들을 그 본토를 우리가 공격을 하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29 폭격기가 16대가 일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일본의 도시들을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사키 이런 곳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본토 도시들을 공격하게 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가 있어서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게 되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태평양 이런 그 도시들을 점령하고 섬나라들을 점령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루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그 굴 이렇게 파는 곳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병참 기지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뭐 군함들 거기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마지막 그게 보루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몇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병창 기지를 만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1945년 3월 10일 날 도쿄 수도지요. 대공습으로 인하여 많은 일본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와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 중심의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서 광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힘은 국력입니다. 그 나라에 어떤 힘이 있느냐, 국방의 힘이 있느냐, 경제적 힘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계는 좌우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힘의 불균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어둠으로 장악된 세계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라에 힘이 없거나 나라에 국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방력이 없으면 국가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요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중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함부로 하지 못해. 이거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나라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는 나라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에서 5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력은 물론 지금 약하게 되었지만은 점점 이 국방력도 수출을 잘 되니까 여러분 1분기도 흑자가 났고 2분기도 흑자가 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점점 수출이 잘 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거 하나만 잘 되는 게, 반도체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또는 음식, 문화 또는 선박 또는 원자력 또는 어떤 방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방은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와 국방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도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가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라남도 고흥의 우주 발사기, 그거 러시아에서 도와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인공위성 올라갔던 거, 이거 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제공해서 불곰 사업에서 우리가 착안한 거, 그걸 대신 무기로 인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발달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은요, 이 그 기술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이거 우리가 도움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FA-35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수십 대 사가지고 지금 우리 청주 공항에 주로 있는데, 그때 이 계약을 하면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주기로 계약이 다 있는데요, 막상 우리가 다 사고 나니까 기술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FA-35 고장이라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사회의 이 모습들은요, 정말 어제가 적이 되고 오늘이 또 같은 가까이 되는 이 세상은요, 적도 그리고 아군도 적군도 그냥 이익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 경제 스스로 잘 키워서, 물론 도움을 받은, 이제 6.25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이 된 이 고마움을 우리가 알아서 한미동맹에 정말 우리가 끈을 놔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요, 우리 민족이 36년의 일제 탄압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 처음에 시작했던 기독교가 전부 거의가 많이 변질되어지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한국교회 5만여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잘 보존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후손에게 정말 잘 흘러갈 때 이 민족은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국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공경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맞이하는 8.15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굳게 지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음의 증거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